니네 우리 학기 중에 수업이 몇 시야? 토요일? 기억해? 토요일 9시에. 토요일 9시하고 일요일도 한 타임 더 만들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 선택해서 오도록 하고, 내신 시간표는 선생님이 추후에 니네 스케줄 조정해서 하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오세영의 열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이 뭐로 시작하지? 제목이 열매지? 제목이 열매라는 거는 화자 자체가 열매이거나, 아니면 화자가 열매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자가 열매를 보면 뭔가 떠올리고 있거나,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대상이 열매를 보는 것 자체는 열매를 대상으로 보는 거고, 열매를 보고 떠올려도 어쨌든 열매는 대상이야.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쭉 편하게 한번 읽어봐봐. 편하게 한번 읽어보자.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별다른 거 없어요. 자, 화자는 누구요? 항상 화자는 누구라고? 나 이게 본문에 있니 없니? 없어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화자인 나예요. 그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뭐가 되겠어? 제목이 열매니까 세상의 열매들이 되겠지? 자, 그럼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열매라고 볼까? 세상의 열매들 이렇게. 자, 화자는 이제 세상의 열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니? 자, 화자는 세상의 열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되게 간단해요. 왜 둥글어야 하는가? 또 왜 모든 존재하는 둥글다는 것들은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라고 말하잖아. 간단해요. 세상의 열매들, 즉 생성하는 존재들은 어떻다는가? 둥글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깊은 뜻을 찾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만약에 굳이 상황을 보자면, 그러니까 열매의 상황을 보자면 열매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굳이 찾자면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뿌리는 날카롭지만, 가지는 뾰족하지만, 이렇게 열매는 뭐가 나지 않는다.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야. 뭐라고? 세상에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은 너는 아니?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대는 누구에 해당하지? 이 시에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화자인 내가 말을 전달하는 대상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청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야? 청자가 존재하지, 명시적으로.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을 썼다고 보는 거야?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가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보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어요. 이게 선생님 늘 말하지만 1번 선택지요. 되게 쉬운 선택지예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어.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감정이입이잖아. 상영아, 앞에 넘어가봐. 이 작품에 감정이입이 있니?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저렇게 빨리 찾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이 뭔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찾는 순서도 명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상영아, 감정이입 찾는 첫 단계가 뭐였지? 이게 감정이입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가장 첫 단계는 뭐야? 일단 사물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느껴야 해. 사물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느껴야지만 되는 거야. 감정이입이니까. 그럼 2단계는 뭐가 돼야 돼? 2단계에서는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이어야 되냐면 그 감정이 화자의 것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민서야, 사물의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 이때 감정을 느끼는 사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외부 대상. 뭐라고? 그렇죠.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해. 알겠지?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특정한 어떤 표현법이 아니라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야. 끝에 이 물자가 사물이라는 뜻이니까.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외부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고, 그 감정에다, 그 사물에다가 감정을 집어넣고,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으면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지? 확실히 없나, 근데? 어디 보자. 없죠? 예, 감정이입이 없어요. 그럼 얘는 X가 되겠죠. 다음, 2번 선택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각적 심상이 있습니까? 있니, 없니? 없죠? 얘도 X, 이렇게. 다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자주 나오지. 이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통사구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은우. 통사구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통사가 뭐야? 통합사야? 여기서 동사는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통사구조 하면 얘는 문장구조, 이렇게 보는 거야. 통사구조는 문장구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문장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럼 문장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 말 그대로 주어, 만약에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반복하는 게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말이야. 자, 여기는 있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 찾았어. 통사 구조의 반복 어디에 있지? 이것도 자꾸 이제 찾아보면서 아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좀 찾아줄게. 봐. 땅으로, 하늘로, 땅으로, 하늘로. 파고드는, 뻗어가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어때요? 문장 구조가 똑같지? 그래. 이게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있나? 요거만 찾자. 그치? 이게 통사구조의 반복. 그러니까 이렇게 통사구조의 반복을 개념적으로도 알고, 실제로 여기서도 찾아볼 줄도 알고, 그러면 그게, 내가 통사구조의 반복을 아는 게 되는 거야. 형준이 알겠지? 이거 통사구조의 반복? 이건 쉽죠? 오케이.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고. 다음,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이제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색채어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민서야, 색채어가 뭐지? 색채어는 색을 지칭하는 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색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색의 명칭이야. 색의 명칭. 빨강, 파랑, 노랑, 이게 색의 명칭, 색채어. 그럼 이것과 구분해서, 상정이 선생님 이것과 구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색채어 말고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거. 40페이지. 얘는 색채, 이미지. 이렇게. 색채 이미지는 무슨 뜻이냐? 모든 문제에서 기본이 되는 건, 얘들아, 봐봐. 문학에서 내시되는 수능에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은 이 개념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어에서 자세한 설명하고 했던 것도 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야. 개념어는 절대 이 문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얼만큼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개념 정리는 잘 해두도록 하세요. 색채 이미지는 색을 뭐 할 수만 있으면 되냐면 색을 연상할 수만 있으면 돼. 색을 연상할 수 있으면 얘가 색채 이미지야. 한 3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색채어가 더 좁은 개념이고요. 색채 이미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색채 이미지, 여기가 색채어 이렇게 돼. 여기 들어가는 말들을 하면 여기가 만약에 빨강, 뭐 노랑 이런 것들이 색채어도 되고 색채 이미지. 야, 빨강 노랑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색깔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는 뭐냐? 빨강, 노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색을 연상할 수 있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피, 그 다음에 눈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 피나 눈, 뭐는 또 뭐 있을까? 바다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색이 연상되잖아요. 이런 건 색채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보자면 색채어가 더 좁은 개념이고 색채 이미지가 더 넓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피, 눈, 바다 얘네들은 색채어는 아니지만 색채 이미지에 포함되는 것들이겠지. 이렇게. 자, 다음. 여기서는 대비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서로 다른 이렇게. 색채어가 나오나요? 쭉 한번 봅시다. 아예 나오지 않죠? 이렇게. 계절의 흐름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계절의 흐름도 없어요. 계절의 흐름도 X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됩니다. 자, 44번은 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요거 나 해석하고 한번 가볼까요? 나 해석하고 가봅시다. 자, 나 해석하고 가봅시다. 야, 나 한번 읽어봐봐. 나시 한번 쭉 한번 편하게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 편하게. 자, 제목이 대장간의 유혹이야. 유혹이라는 건 뭐니? 꼬시는 거잖아. 그치? 대장간이 날 꼬시는 거야. 이렇게. 자, 읽어봤을 텐데 여기서 화자는 누구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본문에 나와 있어. 본문에 나와요. 자, 나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칩시다. 나 본문에 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상황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상경아, 이게 애매하냐? 현재 상황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적? 부정적.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봐봐. 야, 선생님 봐. 항상 선생님 봐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 시를 해석할 때 이게 처음에 상황이라든지 처지를 먼저 찾는단 말이야. 상황이나 처지가 상황 처지를 찾을 때 선생님이 항상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먼저 찾는 거야. 이게 잘 못 찾겠어. 이게 없으면 현재 시 공간적 배경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늘 얘기해.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언제 어디에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것도 혹시 찾아봐야 돼. 뭘 찾아봐야 돼? 이게 그래야지 내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이 세 번째는 혹시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 시도 읽어보면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얘기했지.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 아니지. 여기다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가 앞에 만약에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져버리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황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거야. 알겠지? 상황의 가정으로 출발한다면 특정 상황을 가정하는 것도 상황으로 처리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읽어보면서 니네가 한번 찾아봐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힌트를 다 줬어. 이 시에서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 상황을 가정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밑줄이 좀 많아져도 돼. 내가 특정 상황을 가정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봐.
특정 상황을 가정한 부분은 크게 봐서 딱 몇 군데 나오니? 크게 봐서 몇 군데? 크게 봐서 몇 군데? 하나는 찾았잖아 우리가. 그지? 선생님이랑 했잖아. 뭐처럼 느껴질 때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크게 봐서는 두 군데야. 한번 해볼게. 자, 효석이 첫 번째 어디야? 그래. 간단하게 해서 그냥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럼 여기서 플라스틱 물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래, 부정적인 대상으로 느껴질 때. 또, 뭐처럼 느껴질 때? 밑에 세 번째. 뭐처럼 느껴질 때?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 얘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 똥똥이하고 똥똥이와 플라스틱 물건의 얘네 특징을 보자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을 보면 돼. 한꺼번에 사서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다니는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야. 밑줄이 좀 길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자, 이게 특정 상황을 가정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특정 상황을 가정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가 보이는 대응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 대응이라는 건 간단해. 일단 정서, 슬프냐, 기쁘냐, 좋으냐, 나쁘냐, 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도야. 나 싫어해, 멀리해,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정서하고 태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화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어떤 반응을 보이니? 효소가 어떻게 하고 싶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 당장 버스에서 뭐해?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대? 털보네 대장간에 찾아가고 싶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대? 뭐로 바뀌고 싶다는 거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은우,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지? 또 뭘로 바꾸고 싶대? 꼬부랑 호미가 되어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걸리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털보네 대장간, 무쇠낫 또는 꼬부랑 호미, 얘네들은 다 뭐가 되겠니? 뭐랑 반대되는 애들이 되겠니? 플라스틱 물건과 반대되는 애들이 되겠지? 화자가 소망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다음,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 뭐 하고 싶대?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딘가가 어디겠니? 문맥상 은우, 이 어딘가가 어디겠냐? 어디에 걸리고 싶다 했어? 어디에? 털보네 대장간이 되겠지. 이렇게. 시 되게 간단하잖아요.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또는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고 싶다고? 버스에서 내려 대장간벽에 걸리고 싶고 무쇠낫이나 호미낫으로 대산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무쇠낫 꼼이라는 긍정적인 대상, 똥똥이는 부정적인 대상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했으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보자. 주제는 봤으니까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올 거야.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는 것을 통해 슬래시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데 똥똥이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좋아, 맞네.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넘어가 봐야 돼.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홍은동 내거리가 있으니까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지금은 없어진 것을 찾아가고 싶다. 맞아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맞네요. 털보네 대장간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여 탈바꿔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게. 직지사 해우소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게, 반성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다 이거잖아. 직지사 해우소 따옴표 돼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 돼 있다는 얘기는 본문을 다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직지사 해우소 뭐라고 나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위에도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오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라고 했죠. 반성적인 자세 나옵니까? 나와! 지나온 삶이 온통 부끄러워진다라고 말했지. 그럼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지. 반성적인 자세 얘도 맞네요. 자,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라고 했어요. 본문에 가봐.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하고 어이구. 어딨냐, 가던 길. 밑에 두 번째째.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때 어딘가가 어디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는 거야? 아니지. 나 자신을 뭐 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나는 모두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두 개를 다 묶은 거니까 밑줄 한번 갈게요. 바람직한 삶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대요. 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원만한 어떤 삶의 태도? 원만한 삶의 태도와 자기 희생 정신을 발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깨달음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야. 가시 이 작품 그래요. 세상에 둥글다라고 했죠. 먹히는 존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만한 삶의 태도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반면 나는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 농기구들을 통해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 두 가지 바람직한 삶의 소망이죠. 가에서는 원만한 삶의 태도와 자기 희생적인 정신, 나에서는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문 가볼까? 날카로운 뿌리와 대비되는 둥근 열매의 모습에서 슬래시 잘라. 자, 앞에서 찾아봐. 날카로운 뿌리하고 둥근 열매 둘 다 나오지? 대비되지? 얘는 날카롭고 열매는 둥그니까 대비되죠? 앞에 건 맞네요. 원만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보기 박스에 원만한 삶의 태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보기 박스에서 원만한 삶의 태도 나오지? 그리고 뭐에서? 둥근 열매의 모습에서 원만한 삶의 태도 발견할 수 있지? 이렇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지, 이 문제 풀 때 계속해서 선생님 강조하잖아. 슬래시 앞쪽은 본문에 있는 거야. 맞는지. 슬래시 뒤쪽은 보기에서 내려오는 거야. 맞는지. 또 두 개가 어울리는지 자꾸 보는 거야.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에서 슬래시. 본문에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 나오지? 자기 희생적인 자세. 야, 보기 박스에 자기 희생적인 자세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스스로 먹히는 모습하고 자기 희생의 자세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그럼 얘도 맞는 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어울리잖아요. 얘도 맞아요. 가에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인식은, 자,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연에 보면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매의 모습에선 깨달음을 확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열매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확장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뒤에도 확장한 거 나와 있는 거 맞네? 그치? 그러면 열매의 모습에서 깨달음 확장했다고 했어. 처음에는 열매가 둥글어. 근데 열매에서 이제는 뭐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라고 되어 있지. 열매에서 모든 생성하는 존재라고 했어. 그럼 소원아 확장된 거 맞니? 열매에서 출발해서 모든 생성하는 존재로 넘어갔어. 확장, 맞아요? 그래, 이것도 맞는 거잖아, 이렇게. 나,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물건은, 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뭐야? 플라스틱 물건이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세요, 본문. 플라스틱 제품과 대장간의 농기구를 통해 무가치하고 소모품 존재가 아니라라고 했어. 그럼 플라스틱 제품은 무가치한 것. 대장간의 농기구들은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맞죠. 이것도 다 맞아 있어요. 5번. 꼬부랑, 호미가
송진을 흘러내리며 벽에 걸린 모습에서라고 말했지. 자, 얘는 농기구네? 농기구는 보기박스에서 뭐라고 나오니?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겠지.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있어? 무가치한 존재로 머물러 있으면 틀렸지.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 5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앞뒤를 볼 때 연결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연결을 잘 안 되면 연결을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앞에 있는 날카로운 뿌리는 부정, 둥근 옆면은 긍정이지. 이렇게만 봐. 긍정과 부정으로. 여기는 긍정이지. 부정과 긍정의 대비를 통해서 긍정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긍정적인 존재지. 얘도 긍정이지. 둥글다는 인식이죠. 긍정이죠. 얘도 긍정이죠.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물건 부정적이죠. 뒤에도 부정적인 것. 꼬부랑 호미가 송지를 흘리며 벽에 걸린 모습 긍정적이죠.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와? 부정적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긍정과 부정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연결해. 정확한 의미 연결이 안 된다면 긍정적인 모습인지 부정적인 모습인지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가기 전에 이 김광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적어야 된다. 앞에 다시 잠깐 넘어와. 김광규. 이 김광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김광규. 이 사람은 언제 활동했던 시기냐면, 김광규 적을게요. 이 사람은 활동했던 시기가 1970년대예요. 이런 것들은 배경지식으로서 알아주면 되게 도움이 돼. 1970년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본 1970년대는 어떤 현실의 모습이냐? 현실인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자, 봐. 선생님 말 들어봐. 현실인식이란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인식이라는 건 김광규라는 사람이 1970년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규정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시대로 규정했을까? 1970년대를. 이때는 이거 하기 전에 딴 걸 먼저 할까봐. 자, 이거 봐. 빈 공간 좀 많지? 빈 공간 한번 써보자. 이게 우리가 문학작품은 시대와 동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 필기하고 넘어가자. 문학작품은 시대와 동떨어져서 발전할 수는 없어. 문학작품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문학작품은 시대의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시대에 커다란 변곡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의 변곡점을 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어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자, 우리 한국사 좋아하적이네. 효서가 현대문학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근대하고 현대의 기점이 언제예요? 아니. 고전과 근대의 기점은? 괜한 걸 물어봤구나, 내가 해서. 자,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현대문학은요, 개화기 이후를 봐요. 개화기 이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화기 이후에 커다란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돼요.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죠? 한일합방은 몇 년이죠? 1910년이 한일합방이 돼요. 그럼 해방은 언제가 돼요? 그래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겪게 되죠, 우리가. 형제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지? 6.25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을 겪게 돼요. 그쵸? 그럼 전쟁 이후에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가 일어나죠? 적을까요? 1960년, 1970년. 이렇게 1980년대까지 적어자. 1980년. 이렇게 할게요. 80년 이후라고 할게요. 80년 중반이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선생님이 나눈 이유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봐요. 현실인식이야. 우리 문학작품에서는요,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안 본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치? 일제강점기라고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는 두 가지 흐름을 보여. 첫 번째가 현실인식이 있는 사람하고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시대를 담은 모습을 쓸 수가 없어. 문학작품을 아예 쓰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현실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작품을 쓰겠니? 광복에 대한 희망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쓰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쓰겠니? 저항시를 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항시를 쓰는 거야. 현실을 반영한 시를. 저항시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시를 써. 현실을 반영한 시를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저항시 쓴 사람들이니까 이육사 또는 윤동주, 이상, 응? 현실 반영을 쓴 사람, 이용학, 백석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현실 반영한 시를 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현실 문제를 무서워서 다루지 못해. 이 사람들을 친일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교묘하게 다른 말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순수시 또는 뭐 생명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얘는 현실인식이 없어. 일제강점기 현실을 다루지 않아. 순수시란 얘기는 말 그대로 순수 언어의 아름다움, 내용의 아름다움만을 다진 사람이야.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랑 이런 사람. 생명파,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들, 서정주, 유치환하고 형제인 유치진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나와 문학작품에. 왜? 대표적인 친일자, 친일. 옛날에는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안 나와 이 사람들. 친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요게 요 시대는 요 흐름이야.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시가 쓰여졌단 말이야 주로. 다시 봐. 1910년부터 1945년대가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일제강점기는 현실인식을 일제강점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딱 두 가지 흐름이야. 일제강점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 광복에 대한 의지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저항시라든지 또는 우리 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중에 대한 애정 이런 거 쓴 사람들 백석, 이용학, 뭐 기타 등등 여기도 많아 되게 이렇게. 근데 유명한 사람만 몇몇만 써본 거야 선생님이. 현실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시를 쓴단 말이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것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현실과는 저는 동떨어진 시를 쓰게 돼. 이런 시들이 순수시고 생명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 1945년과 이제 50년이 되잖아. 요때를 통째로 묶을 수도 있어. 50년대까지. 어디까지 묶을 수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통째로 묶을 수 있어. 좀 되게 길게 묶지? 그지? 그럼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흐름은 뭐였을까? 독재? 독재를 선생님이 있잖아. 50년대까지야. 60년이 아직 안 됐어. 그럼 이때는 독재라고 보진 않아, 아직은. 독재는 왜냐면 50년대 말부터가 독재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는 이제 50년대인데 가장, 봐봐. 효소가, 독재는 이 이후로 가. 60년대 이후로 넘기자고. 그럼 이때 가장 큰 시대 흐름은 뭐였을까? 가장 큰 사건이 뭐야, 민서, 여기서? 해방 말고. 바로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이지. 6.25 전쟁은 뭐가 극에 달한 거야? 이때는 바로 이념의 대립이야. 이념의 대립. 이념의 대립이라고 하고, 이념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써. 똑같은 말이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야. 이념의 대립,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렇게 돼. 싸우는 거야. 냉전 시대란 말이야.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 이런 걸로 격렬하게 대립했던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이념의 대립이 그게 빵 터져서 나타난 게 1950년 6.25 전쟁이고. 그럼 이 당시에는 문학작품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전쟁통이라서 제대로 나오진 않았겠지. 그래도
이 당시의 흐름을 보자면 첫 번째가 전쟁의 참혹함, 두 번째가 분단 현실이니까 통일에 대한 염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합.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합이라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화합이 박두진 이런 사람들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 뭐 신동엽, 뭐 고은,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 전쟁 중이라 시를 많이 못 썼거든. 근데 화합 이거 박두진 이런 사람들 언제 썼냐면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쓴 거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에 의해서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지배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펼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겹게 싸워. 그런 상황에서의 모습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는 화합, 통일에 대한 염원, 전쟁의 참혹함 이렇게 돼. 이게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 이때는. 자,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보자고. 80년대 초반까지야. 80년대 초반까지니까 이렇게. 요때. 자, 요때는 무슨 시로 규정할 거냐면, 아까 이제 효소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뭐? 효소이가 말했던 거 두 번째로 하자. 여기 산업화, 근대화. 경제적으로 보자면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작된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뭐가 시작되는 거야? 독재와 억압의 시기라고 본 거야. 독재와 억압의 시기야. 이렇게 돼. 산업화, 근대화, 독재와 억압의 시기. 크게 현실의 시기 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지. 그러면 산업화, 근대화로 보자면 만들어진 시는 어떤 시들이 만들어지겠냐? 성향은. 이렇게 규정을 전다면 일단 환경오염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인간 소외, 기계화로 인한 인간 소외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회 불평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소설을 치자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것도 사회 불평등이잖아. 인간 소외, 이런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쏟아지게 돼. 또 하나는 소시민적 삶의 자세 비판. 소시민적 이런 것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적맞춰서 한번 해보는 거야.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반성이란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이기주의 이런 거. 이기주의. 나만 생각해. 가난한 사람들? 몰라, 나 신경 안 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왜? 그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있던 시대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산업화, 근대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반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독재와 억압의 시기란 말이야. 이때 나온 시는 뻔하겠죠. 뭐에 대한 열망?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독재 억압의 시기니까 민중에 대한 애정. 이런 핍박과 시련을 받고 있는 민중에 대한 애정, 연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독재에 비판하는 시, 현실 참여 시들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뿐만 아니라 독재에 저항하는 시들도 쓰기도 하겠죠. 이런 시들이 써지게 된다는 거야. 장르는 떠나서 시대적인 흐름이 이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이제 김광규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냐면 1970년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사는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썼던 건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반성. 이게 김광규 씨의 가장 큰 특징이야. 내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소시민적 삶의 자세, 요거는 다시 한번 하면 이기적.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회와 역사와 민족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아니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소시민적 삶의 자세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김광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를 가지고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1970년대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소시민적 삶의 자세를 반성한 시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김광균이라는 사람이. 김광규라는 사람이. 그러면 현실인식은 산업화 근대화를 인식한 거야. 여기서도 봐. 플라스틱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하잖아. 이런 것들이거든. 산업화의 근대. 그 성향은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소시민적 삶의 자세 반성 이렇게 돼. 대표작은 이 대장간의 유혹도 있겠지만 상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거야. 이렇게 산업화 근대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의 자세를 지니는 자세를 반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됐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요거 좀 띄워놓을까? 필기 못한 사람들? 띄워놓을 테니까 필기 못한 사람들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네. 쉬었다가 합시다. 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독해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 거. 그리고 소은이나 이제 예원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익숙해야 될 건 뭘 체크하는지가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돼. 처음에는 이제 체크하다 보면 글이 제대로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체크를 최우선적으로 자꾸 해나가야 돼. 조금만 하다 보면 체크가 무의식 중으로 하게 돼. 그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체크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가보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는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하대요. 이러한 생물들,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독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렇게 동물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은혜야,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니? 독에. 응?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식물과 동물의 독에 따른 다양한 특징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의 중심 화제는 뭐가 되겠니?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독에 다양한 특징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출발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볼까? 식물과 동물의 다양한 특징이잖아, 독. 근데 첫 번째, 식물독의 주 성분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식물독에 대해서 말하겠죠. 읽어볼게. 대부분은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런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일컫는 것으로 그 예에는 투구꽃에 아코니틴과 흰 동말풀에 아트로핀이 있다라고 나와있지. 자, 여기서 넘어가지 마. 중심 문장을 떠나서 체크할 게 하나 생겼어요. 녀석이 두 개로 나눠지지. 뭐와 뭐로 나눠지니? 여기까지만 두 번째 줄까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지. 아코니틴과 뭘로 나눠져? 아트로핀으로 나눠지지. 이 두 개를 묶는 게 뭐야? 그래, 알칼로이드 물질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얘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체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좀 더 가볼까? 아코니틴과 아트로핀 모두 동물의 신경계에서 근육에 가해진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먼저 세모. 아코니틴 얘기가 먼저 나왔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아트로핀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글의 구조가 정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 보드 봐. 먼저
아코니틴은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아코니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아트로핀 나와야 되지. 여기 나와 있어. 한편 아트로핀은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밑줄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선생님 밑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선생님이 말하는 능동적인 독서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꾸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읽을 때 식물과 동물에 따른 다양한 특징, 식물도 주 성분은 알칼로이드 물질이야. 여기는 다시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에 대해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아코니틴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여기 뭐가 나와? 아트로핀에 대한 설명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만약에 알칼로이드 밑에 아코니틴과 아트로핀 두 개 설명이 끝났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 그러면 이미 다 보여줬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라고 했지. 여기는 무슨 독이야 지금? 식물독이지. 그 다음에 무슨 독이 나오겠어? 동물독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측해야 돼. 자, 요거 마저 읽어볼게요. 먼저 아코니틴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전기신호인 활동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결국 호흡곤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가지 체크를 더 할 것 같아요. 뭘 체크해야 될 것 같냐? 뭐가 나오지 지금? 과정이 나오지. 과정이 나오면 뭘 매겨줘야 돼? 번호를 매겨주는 게 좋아. 자, 가보자. 첫 번째,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둔단 말이야.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켜요.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농도 차이가 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 번째, 전기신호인 활동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호흡곤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식물독 중에 하나인 알칼로이드, 식물독은 알칼로이드 계열인데 그 중에 하나인 아코니틴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럼 아코니틴이 아니라 아트로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돼. 자,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여기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아세틸콜린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줬어요. 활동 전이에 의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표에 분비된 후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과정이 아니야. 뭐냐면 일단 얘도 번호를 매겨볼게.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요. 그치? 그래서 뭘 방해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근데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은 여기 나와 있어요. 방해가 데까지 나와서. 그러면 방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이야. 세 번째, 못하게 한다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이 이완되지만 그래서 세 번째, 이완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뭐 하게 된다면 분비가 억제되거나 결합하지 않으면이야. 근데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아트로핀은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니네가 또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돼. 칠판 봐.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문단에 이 밑줄을 하나로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문단에 밑줄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실은 이 밑줄은 두 번째 문단만 밑줄이 아니라 어디 것까지? 세 번째까지 문단의 밑줄인 거야. 그럼 여기다 밑줄을 하나 긁 거라면 하나 그어봐. 여기다 그러면 어디다 걸래? 그냥 여기 첫 번째 문단을 그어도 되겠지? 그치? 첫 번째 그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좋아. 이렇게 그어. 첫 번째를 여기다 걷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장요구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단은 아트로핀에 대한 내용이 중심 문장이 맞아. 그러면 어디에도 밑줄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니? 여기에도 아코니틴에 대한 먼저 밑줄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밑줄을 어디다 걸 거냔 말이야. 여기 밑줄 맞다, 마땅히 긁 게 없지. 마땅히 긁 게 없으면 여기 그러면부터 결과니까 결국 여기다 하나 거줄까봐. 이렇게 하나 거둘게요. 근데 안 거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다 안 거리면 간단해. 꼭 밑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식물독의 두 가지 특징 했지? 두 가지 특징 했어요. 아트로핀. 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당연히 동물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식물독, 네 번째 문단은 반면 이라고 나오죠. 동물독은 독의 성질이 제각기 다르다. 아까 쟤는 하나의 계열이어서 주로, 근데 여기는 제각기 다르대요. 읽어보겠죠. 대표적으로 뱀의 독에는 주로 단백질 계열에 5, 10에서 60종 성분이 있으며 뱀마다 독의 작용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동물의 독은 제각기 다르다. 자, 코브라에게 물리면 오피오톡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네모 쳐주자.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독은 아트로핀, 아코틴이 나왔으니까 소나 여기서도 네모 한번 해줄게요. 오피오톡신이 시냅스에서 아세틸콜 수용체와 결합해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이 방해된다. 이와 달리 살무사에게 밀리면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내를 파괴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한편 보고는 데트로톡신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 데트로톡신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특히 데트로톡신은 보고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보고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 밑줄은 여기다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에요. 미안. 다섯 번째 문단 있구나. 다섯 번째 문단 미안. 독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 해독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하는 중화제. 해독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독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요렇게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내용의 흐름을 파악 한번 해보자고. 잘 봐. 글이 되게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글의 구조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게 이해될 수 있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대.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식물독은 주로 알칼로이드인데, 대표적인 것이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코니틴이 작용하는 것, 여기서는 아트로핀이 작용하는 것 나오는 거야. 이 아세틸콜린과 관련돼서 작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끝났고, 동물은 오히려 좀 다양하대요.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오피오톡신, 크로탈로톡신, 데트로톡신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부고독에 대한 설명 좀 나와 있고요. 이런 독이 오면 바로 해독제를 투여해야 되지. 해독제는 중화제, 효소 또는 독, 반대하는 독,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문학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되게 깔끔한 글이에요. 내용은 많지만 구조는 단순하고 정리가 잘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 했어요. 이런 문제는 항상 사실적 사고고요.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문제. 갑니다.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마. 본문에 찾아. 아코니틴 분명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몇 번째 문단? 아코니틴. 두 번째 문단.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뭐야? 어떻게 되는 사람이? 곤란.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렇게. 항상 문단번호 옆에다 쓰는 게 중요해. 상용아? 다음. 북어의 독소는 무엇에 만들어질까? 자, 북어 나오지? 몇 번째 문단에 나오죠? 동물독이니까. 네 번째 문단. 북어의 독소는 무엇에 만들어집니까? 먹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요.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근데 알칼로이드는 몇 번째 문단에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에 네모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알칼로이드는 질소 함유물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왜 질소를 함유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X.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답은 3번이 되겠죠.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는 이렇게 어디서 찾았다는 흔적을 자꾸 남겨놓아야 돼.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다음 4번. 살무사에게 물리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살무사 동물독이죠? 살무사 왜 출혈이 멈추지 않죠? 뭐 혈구를 어떻게 하고 혈소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자, 나옵니다.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오피오톡신과 크로토신의 작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근데 거기 읽어보면 나올 수 있겠죠. 얘도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래요. 여기 있는 것들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이 문제 별표.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었어요. 선택지 보지 말아요. 얘는 무조건 서술형이야.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무조건 서술형이란 말이야. A 한번 가보자. A가 뭐냐면 일부 독을 해독제로 쓰이기로 한대요. 그지? 왜 해독제로 쓰이냐면 앞에서 찾아야 돼요. 뭐를? 아트로핀이죠. 아트로핀을 해독제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아트로핀이라는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아트로핀이라는 역할은 뭡니까?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이 뭔데? 그러면 방해되면 어떻게 돼? 신경 흥분이 억제돼요. 자, 봐. 아세틸콜린 분비가 억제되는 거지. 그러면 방해하는 거니까.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고 근육이 위안되지만 이렇게 이완된단 말이야. 아세틸콜린이. 그러면 신경 흥분이 억제된다고 나와있지. 근데 아세틸콜린 분비가 억제된다고 했는데 아세틸콜린이 여기 말고도 어디로 나오냐면 이 위에도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이 억제되면 분비되지 않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못 가볼까?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이 이완된다라고 나와있지.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걸 가보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세틸콜린을 다 몇 번일까요? 찾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거에 나와 있네. 다시 가봐. 자, 아트로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세틸콜린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 이러다 방해한다고 했잖아. 그치? 결국은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뭐 한다? 방해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아세틸콜린의 수용체의 결합을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했잖아. 아세틸콜린이 원래 수용체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 수용체의 결합을 반대한다니까? 답 몇 번? 4번. 이렇게. 항상 서술형이라고 생각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저런 거 생각해보고 하는 거야. 그 대신
서술형이니까 본문에서 답을 먼저 가져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아트로틴이 하는 역할을 먼저 봐야 되잖아.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해. 이게 핵심이지.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74번. 기억과 니은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항상 뭐부터 봐야 돼? 기억부터 봐야 돼. 선생님 기억 볼게요. 기억이 뭐냐면 기억은 아코니틴이에요. 아코니틴. 니은 보지 마. 기억만 먼저 보자. 아코니틴은 신경세포에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손가락을 아예 짚어놔. 아코니틴에 손가락을 아예 짚어놔.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대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가보자. 기억은 나트륨 이온 농도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맞습니까? 틀렸지? 왜? 아코니틴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 차이와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틀렸죠? 이렇게. 2번 선택지.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아니죠.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도 X예요. 이렇게. 그 다음 기억 하나 5번 나와 있죠? 5번도 가보자. 기억은 신경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기실은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이렇게 돼. 그러면 기억과 달리라고 했어요. 기억과 달리니까 보자. 아세틸콜린과 화학조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아코니틴은 아세틸콜린과 화학조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거지. 아세틸콜린의 화학구조 차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아세틸콜린 분비되지 않아. 어때요? 아세틸콜린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없지?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기억과 달리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과 달리 아세틸콜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죠. 아세틸콜린 분비되지 않는다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니은이 뭐냐? 니은이 테트로톡신이에요. 테트로톡신이구나. 자, 테트로톡신입니다.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자, 테트로톡신은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얘 틀렸고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못한다? 밑에 뭐라고 나와?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모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답이 5번이죠. 이렇게.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시 풀어볼 거 아니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한두 번 받겠니? 몇십 번을 받지. 몇십 번을 봤는데도요, 답을 보면 한 번에 답이 생각 안 나요. 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갑자기 이거 몇 번이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몰라. 풀어보지 않으면. 몇 번씩 풀어봤다 하더라도 답이 몇 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쪽에 책을 펼쳐두고 여기 짚어가면서 이렇게 풀잖아. 이게 맞는다고. 자꾸 봐야 돼. 이렇게 보지 마. 야,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보이니, 이게? 눈이 흔들린다고 자꾸. 내가 여기 봤다가 다시 와서 다시 가면 똑같은 데를 정확하게 못 찾아. 그러니까 한쪽 손은 문제가 있고 한쪽 손은 무조건 지문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왔다 가고 맞춰볼 수 있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다음 75번 75번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죠. 이거 하지 말까? 한번 읽어볼까? AAP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코폴라민이 포함되어 있대요.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스코폴라민 몸속으로 들어가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 멀미약의 성분으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한대요. 그럼 본문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왔어. 그러면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그러면 아세트콜린이 제 역할을 한다는 거니 못하는 거니? 아세트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아세트콜린 수용체라는 얘기는 아세트콜린 있으면 얘를 받아들이는 애들이야. 아세트콜린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야지 아세트콜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애가 없어. 왜? 다른 애들이랑 다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아세트콜린이 결합을 못해. 수용체와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B는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개인의 카브리톡신을 이용한대요. 얘는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활동전이가 계속 일어난대요. 활동전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시냅스 말단에서 아세트콜린이 과잉 분비된다라고 해서 아세트콜린의 과잉 분비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항상 선택지는 여기 이렇게 보지 말고 A부터 봅시다. A부터. A는 뭐라고?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아세트콜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자꾸 이제 넘겨보는 연습을 하세요. 본문에 아예 펼쳐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봅시다. 시냅스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겠군 이라고 나와 있지. 아세트콜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세트콜린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식물 결합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이 억제되어 근육이 이완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게 맞죠. 분비가 억제되거나 결합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다음. 아니면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트콜린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맞고요. 다음 3번.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이 이완시킨지 볼까요? 아세트콜린이 차단되면 세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중간, 네 번째 줄 중간 아세트콜린이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트콜린이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운이 억제돼요. 근육이 이완되지만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근육이 이완돼요. 이렇게. 다음. 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죠. 식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칼로이드 성분인데 알칼로이드 성분은 산과 염기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산과 염기 반응. 얘는 염기니까 산성물질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맞죠? 맞지? A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 맞고 요건 그냥 이렇게 보고 A만 가지고는 다 맞아요. 그 다음 B를 가보자. B는 카브레토톡신인데 활동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본문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보냐면 자, 네 번째 문단 동물독이니까 네 번째 문단 볼게요.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아세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치?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아세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그러면 B. 카브레톡신은 신경 흥분이 억제되어 신경의 흥분을 억제함으로 근육으로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흥분은 어떻게 되죠? 아세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면 신경이 흥분이 다시 카브레톡신은 아세트콜린을 과잉 분비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본문에는요. 아세트콜린이 억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찾아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아세트콜린 동그라미 쳐져 있어. 아세트콜린은 활동전이에 의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는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지. 근데 전달하는 물질이란 말이야. 아세트콜린이. 그럼 얘가 과잉 분비돼요. 그럼 신경 전달이 더 많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다시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아세트콜린은 활동 전이에 의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는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지. 얘가 과잉 분비돼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적게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신경 부분이 억제되는 거야? 아니면 활성화되는 거야? 활성화되겠지. 그래 틀렸죠. 답은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야, 어려우니까 3점짜리 나왔겠지.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그런데 풀이는 과정을 보자면 여기 일단 이 두 개가 너무 정리를 해야 돼. 아, 얘는 아세트콜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구나. 얘는 아세트콜린 과잉 분비되는구나 이거야. 그럼 여기서 아세트콜린이 하는 역할이 뭐냔 말이야. 활동 전이를 아세트콜린이 안 나오면 활동 전이가 안 돼. 그치? 근데 아세트콜린이 많이 분비가 돼. 그럼 활동 전이가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흥분되고 얘는 신경 흥분이 억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B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A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아, 하지 말 걸 그랬나? 다음 넘어갈게요. 문단모로 써보자. 두 번째 거 바로 가자. 자,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읽어보고 방향 설정 한번 해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뭘까? 방향 설정을 한번 해봐. 동그라미 쳐가면서 데카르트 해봐 일단. 선생님 체크한 거 보고 중심 문장 하나 줄 그어보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단만 가보자. 효수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 같냐?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 정리한 밑줄은 굳이 그자면 하나만 그어도 상관없어. 중심화되니까. 이렇게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 서양의 근대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중심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 레비나스는 주체성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중심의 철학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주체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타자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레비나스의 타자중심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글은 예측, 능동적인 데서는 예측과 확인이야. 항상.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일단 끝까지 통으로 다 읽어볼게요.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초월은 동그라미, 초월의 개념이죠. 얘는 초월이라고 본 건데, 초월의 개념이요.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의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들을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리고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뭐라고 보았다? 타자성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이 문단에서는 레비나스가 기존 철학에 대한 평가예요. 레비나스는 기존 철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거야. 뭐라고?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은 타자성 중심이라고 본 거야. 이렇게. 자,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돼.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봤어. 초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어. 기존 철학에서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존 철학을 이렇게 해줘. 아싸리 해줘. 상관없어요.
기존 철학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봤어요.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요. 이건 레비나스가 바라본 기존 철학이죠. 이렇게. 이건 레비나스가 바라본 기존 철학에 대한 평가예요. 자, 이런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 의미를 두 가지로 제한했다. 그냥 무조건 밑줄이죠.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향유,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거야. 향유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향유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네모 칠게요.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를 초월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기는 뭐에 대한 거야? 여기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이지. 그럼 민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둘 중에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 중에 뭘 얘기하고 있지? 그래, 향유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요 위에 밑줄은 이 문단과 향유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환대의 주체성 나오겠지. 그건 어디 나오겠니? 요 다음에서 나오겠지.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은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다 묶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야지. 그럼 결론 해줄게. 그럼 세 번째 문단의 밑줄은 향유의 주체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갑시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초월해야 되잖아. 향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세계를 향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야? 환대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가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바로 타자의 출현이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밑줄. 타자의 출현이야.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환대의 주체. 상용화? 그러면서 환대의 주체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환대의 주체성은 요기를 해도 되고 하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환대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인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린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던가 아니면 이거 지우고 이거 마지막 거 하던가 아니면 둘 다 하던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다음. 그렇다면 다섯 번째 문단.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면 분명히 한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이 갖춘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 이처럼 세모. 레비나스는 주체성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또한 해서 더하기예요. 더하기. 앞에가 1일 거고요. 주체성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고요.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을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두 번째고요.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사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이게 몇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야. 세 번째가 되고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가치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왔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항상 마지막에 정리한다. 정리할 때 볼 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보는 거. 자, 봐. 첫 번째 데카르트 근대 철학 자기중심, 주체중심이었어요. 레비나스는 전쟁 이후에 타자중심의 철학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의 철학은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이건 타자성인데 기존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걸 바탕으로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향유의 주체성은 뭐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면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를 초월할 수 없어요. 초월해야지 행복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출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환대가 나오는 거야.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환대니까.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대로 받아들여 책임지는 주체성이죠.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인 관계야. 왜? 화자보다 타자가 더 높거든.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 아니야.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야. 타자성이 된다고 해서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야.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성이 갖춘 존재를 무한히 초월하는 것이라고 본 거야. 이런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네 가지 의미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제 가볼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자, 본문에 동일자 동그라미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요? 동일자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동일자 밑에 하나 둘 셋 넷 뒤와 끝에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라고 나와있지? 그죠? 동일자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위해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맞지? 주변은 자기중심적으로 대합니다. 맞아요. 아니면 그 위에도 나와 있어요. 동일자 위에 기존 철학에서는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이 존재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라고 나와있죠. 맞네.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환대 가보세요. 네 번째 문단.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뭐라고 한다? 환대라고 한다. 얘도 맞죠? 이렇게.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향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죠? 향유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지? 야 얘들아 나만 이렇게 보고 있니? 야 이제 수능 나 안 봐. 근데 나만 지금 손가락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니네가 더 중요해. 항상 왼손은 본문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눈이 움직여도 덜 흔들리지.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맞아요? 타자성 어디 나와요? 네 번째 문단에 타자성이 뭐라고 나와? 네 번째 문단에?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맞아요? 야, 세모 치고 넘어가. 다음.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얘는? 얘는 타자성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타자성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타자성.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이야. 그죠? 동일자는 개념으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치?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봐.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이야. 이게 타자성이란 말이야.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타자는 타자를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뭘로 보는 거니? 타자를 지배 대상으로 보는 거야, 타자성. 답은 4번이래. 자, 별표. 가장 적절한 것, 서술형. 레비나스는 기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대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왔어요? 선택지 보지 마세요. 본문에 찾아져 있어요. 이 글 전체 흐름에서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존재를 어떻게 보죠? 글의 흐름, 중심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봐. 아까 선생님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타자가 하는 역할이 나와. 자, 얘들아. 봐. 다시 봐줄게. 봐라. 근대 철학은 자기중심이었어. 레비나스는 타자중심의 철학을 제시했어. 그치? 인간의 초월을 이라고 나와있어. 봐. 주체로 환원되는 타자성, 이건 기존 거야.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어요.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이죠. 그치? 향유의 주체성, 나 즐거운 거야.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런데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 타자의 출현이야. 그럼 여기서 나왔잖아요. 기억의 답이. 기억. 타자는 화자에게 어떤 역할을 갖게?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 타자의 출현이란 말이야. 이렇게 글의 흐름을 보면서 먼저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찾았어야 돼. 선택지 있는 거 보고 찾아가다 하면 답이 안 나와.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몇 번이죠? 몇 번? 4번.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5번은 왜 틀렸니?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답 4번이죠.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이거는 안 풀게요. 이 79번도 있냐? 80번도 있냐? 80번? 시간 관계상 이 80번 문제 먼저 풀어보자. 보기는 학급 토론의 장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요. 외국인들은 여기서는 뭐가 되겠니? 타자가 되겠지. 자, 그들은 A부터 볼게요.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데카르트 의견이니 레비나스 의견이니? 데카르트. 살 길을 찾아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된다. 그들은 외국인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 누구 거니? 레비나스. 이걸 또 레비나스 중에서도 향유와 환대야. 향유와 환대야. 환대의 주체성이야? 향유의 주체성이니? 환대의 주체성입니다. 왜 환대의 주체성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도 받아들여 책임지는 주체성이고, 향의 주체성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뭐의 주체성이 가까워? 향유의 주체성과 데카르트가 더 훨씬 더 가깝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가봅시다. A는 타자인 외국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거 누구 거니? 데카르트 거지? 맞죠? 동그라미. A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자유의 의문을 제기해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군. 얘는 향유의 주체성이지? 틀렸지? 얘는 레비나스 거니까. 틀렸죠. 얘는 B죠. B가 되겠죠. 이렇게. 3번.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여 책임지는 태도. 환대의 주체성 맞고요. 이거 화자를 타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갖다 놓은 거 레비나스잖아. B는 A와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 맞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좀.
됐어? 오케이. 다음 거 한번 가자. 이거 앞에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한 것 했는데, 가는 누구냐면, 가는 레비나스예요. 이거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거 보고 선택지 보는 거 아니고요. 레비나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레비나스 먼저 보는 거야. 가는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레비나스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어떻게 봤어요? 레비나스는? 본문 한번 다시 봐봐. 레비나스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봤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향의 주체성이잖아.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거야. 주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틀렸어요. 2번.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뭐가 필요하대? 타자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얘도 X. 다음 3번.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가와 다른 건 맞죠? 가와 다른 건 맞지? 여기 보기는 봐야 되고.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아니죠. 강제하는 거 아니야. 레비나스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유사하고 주체 이익은 공동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 연세모 이렇게 갑시다. 자, 다음 보기 박스 한번 가볼게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기 위해 중재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 맞지? 다음 몇 번이 돼요? 그러면 3번이 되겠고요. 주체의 이익은 공동의 평화 이익을 위해서 주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바뀌었죠.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일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두 개 동시에 보지 마. 모든 걸 머릿속에 두 개 동시에 놓으면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자,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해 줄게. 비문학에는 절대적인 전제가 있어. 절대 어긋날 수 없는 절대적인 전제. 첫 번째,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다가도 자꾸 선생님이 지문을 봐봐 말하는 건 답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어. 이게 첫 번째 근거, 절대적인 근거야. 두 번째, 머릿속에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지 마. 이런 문제처럼. 보기에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머릿속에서 혼란이 와. 그래서 항상 하나씩 봐라. 이게 두 번째 전제야. 마지막 하나의 전제는 뭐냐? 이런 같은 것처럼. 가장 적절한 거.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나서 선택지를 봐야지. 선택지를 보고 나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돼. 어떤 생각을?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다. 내가 선택지를 보면서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데 선택지 본다고 나올까?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오답이 생길 확률도 훨씬 높아. 여기서도 레비나스는 타자를 어떻게 봐?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향유의 주체성에서 뭘로 넘어간다고? 환대의 주체성으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레비나스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항상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